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포 썰 중 하나는 곤지암 정신병원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변형된 버전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상상력을 더해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새 친구인 민수, 영훈, 그리고 지혜는 대학에서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해졌다. 세 사람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미스테리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탐험하는 취미를 공유했다. 그들은 전국의 유명한 폐가나 장소를 돌아다니며 괴담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활동을 즐기곤 했다. 어느 날 민수가 인터넷에서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찾았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한때 환자들이 비윤리적인 실험에 사용되었다는 소문과 함께 많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사라진 사람도 있고 뼈만 남은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괴이한 이야기들도 널리 퍼져 있었다. 이에 세 사람은 흥미를 품고 직접 가보기로 결정했다. 해가 저물고 밤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세 친구는 곤지암 정신병원 앞에 도착했다. 이미 폐허가 된 건물은 마치 세월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수는 준비해온 손전등을 꺼내들고 셋은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한 걸음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서는 쿡쿡거리는 소리가 났고 먼지가 흩날리며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1층에서 탐사를 시작한 그들은 낡고 부서진 병상, 여기저기 널브러진 의료기구들을 지나쳤다. 그러던 중 지혜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에는 웃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이 담겨 있었지만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그녀는 사진을 더 잘 보기 위해 다가갔고 그 순간 사진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벽 뒤에서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아, 이 소리 들려? 그녀가 친구들을 불렀다. 영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방금 전엔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엔 그들 모두 멀리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인간의 목소리라기엔 너무 낮고 이질적이었다. 그 순간 민수의 손전등이 깜박거리며 꺼졌다. 젠장, 배터리가 나갔나봐. 민수가 투덜거렸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던 장소엔 하늘을 가리는 커다란 구름 덕분에 달빛조차 들지 않아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였다. 다행히 영훈이 백팩에서 휴대용 랜턴을 꺼냈고 다시 환하게 주변을 비출 수 있었다. 셋은 도저히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결국 2층으로 발길을 옮겼다. 2층의 복도는 더욱 음침했다. 벽에는 누군가 끼적여 놓은 괴상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문들은 거의 대부분 잠긴 상태였다. 이따금씩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복도 구석구석을 울리며 마치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몇 개의 방을 둘러보던 중 이번에는 민수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유리병. 그것은 한때 약물 같은 것을 담았다기엔 너무 큰 수상한 병이었다. 이게 뭐지? 민수가 의문을 품으며 병을 들어 올렸다. 병을 든 순간 갑작스레 방의 온도가 급감하더니 그들의 호흡이 가늘게 엉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주 희미하게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곳엔 누구 하나 있을 리 없었다. 이 소리는 더욱더 그들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힌 그들은 조금 더 방을 뒤지다 마지막으로 문이 반쯤 열린 방에 들어갔다. 그 방은 다른 곳과 달리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엔 녹슨 의료기구와 그 옆에 붉은 얼룩이 선명한 수술복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본 지혜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물러섰고 영훈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들이 방을 나서려던 그 순간 방에 문이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영훈이 황급히 문을 열려 했을 땐 이미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당겨도 열리지 않았다. 셋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마치 무엇인가가 다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는 두려움을 떨치고 휴대전화를 꺼내 그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었다. 파란 불빛을 비춰보아도 그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들이 그 자리에 갇힌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뭔가가 팍 하고 튀어나와 민수의 휴대전화를 쳤고 그것은 바닥에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만 나가자. 영훈이 소리치며 문을 다시 마구 흔들었다. 기적처럼 그들의 새든 비명소리에 문은 갑자기 열렸고 셋은 소리 지르며 병원 밖으로 달려나왔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푸른 하늘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차로 향했다. 차 안에 타서야 셋은 겨우 안도하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무언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의 손목에는 작고 얇은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차가운 쇠줄에 묶인 듯한 흔적이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각의 손목을 감싸 안고 어디에도 발설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길 내내 차 안은 침묵이었다. 광기의 병원에서 벌어졌던 그 밤의 경험은 그들 사이에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게 되었으며 곤지암 정신병원은 영원히 그들 기억 속에서 떠돌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 후 그 병원은 완전히 철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누군가 말하길 이는 그 병원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사건들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곳에서 느꼈던 그 오묘한 공포는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고색창연한 집이라 불리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다.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리거나 기묘한 현상을 경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 밤이 깊어지면 창문 밖으로인 형체가 지나가는 것이 보인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도시에서 내려오는 젊은 부부가 그 집을 매입하여 살기로 했다.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낡은 저택을 새로 단장하며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밤 부부는 2층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은 도둑이 든 것이 아닌가 싶어 침대를 빠져나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고 집안은 적막했다. 깜짝 놀랐지만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 다음 날 밤, 이번에는 아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어린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무서운 얼굴로 돌려줘 라고 반복하여 말했다. 잠에서 깬 아내는 꿈이 너무 생생해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단지 꿈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날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구가 깜빡거리거나 가지런히 정리된 물건들이 이유 없이 떨어지거나 라디오가 갑자기 켜져 으스스한 음악이 흘러나오곤 했다. 부부는 점점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사할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비오는 밤, 아내는 다시 그 꿈을 꿨다. 이번에는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고 지하실로 데려갔다. 아이는 지하실 구석을 가리켰고 그녀가 손전등으로 그곳을 비추자 흙이 약간 파헤쳐진 자리가 보였다. 이튿날 아내는 남편과 함께 지하실로 내려갔고 꿈속에서 본 그 구석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곧 무언가 단단한 것이 삽에 닿았다. 남편이 더욱 힘을 주어 파보자 오래된 상자가 나왔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이미 녹슬어 있어 쉽게 열 수 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어린아이의 장난감 그리고 낡은 일기가 있었다. 일기에는 이전 소유주가 가족과 함께 살던 때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몇 장은 기이했다. 돌려줘요 라는 글이 반복되며 점점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용서해줘 제발 이라 쓰여 있었다. 부부는 그 상자와 일기를 들고 마을의 원로를 찾아갔다. 원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 집에 살던 아이가 실종된 후로 가족이 마을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쩌면 그 아이의 영혼이 지금껏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후 부부는 아이의 영혼을 위해 작은 제사를 지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며 이사를 준비했다. 그날 밤 아내는 마지막 꿈을 꿨다. 꿈에서 아이는 행복한 얼굴로 그녀에게 인사하며 멀어져 갔다. 그 후로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부부는 이웃의 집으로 이사하여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 옛 저택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집은 이제 다른 용도로 개조되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며 이상한 일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나는 캠퍼스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하숙집에 살고 있었다. 학교와 가까워 통학이 편리하고 집세도 저렴해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 하숙집은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 중에서 내 방은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첫 학기 동안에는 별일 없이 잘 지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과제를 마치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문득 방문에 누군가가 걸터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이따금씩 방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곤 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고 애써 무시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존재감은 선명해져갔다. 거울에 비친 머리카락한 울도 보이지 않는 형체가 방을 쓱 지나가거나 새벽 시간에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잠결에 들었던 속삭임이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지만 번번이 눈을 떠보면 어둠뿐이었다. 하숙집 주인 할머니께 은근슬쩍 이곳에서 이상한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젊은 시절엔 그런 일이 많았지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건물은 전쟁 후 피난민들을 위해 급히 지어진 숙소였다고 한다. 그 당시 머물던 사람들 중 몇몇은 끝내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고 했다. 그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었지만 대다수는 전쟁 중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놓였다. 무서움 대신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다. 잠이 들기 전 나는 가만히 누워 속으로 그들의 사연을 되뇌거나 잘 자라는 인사를 건네곤 했다. 이상하게도 그러고 나서부터 내 방의 기운이 점점 편안해졌다. 학기가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기회가 생겼지만 이상하게도 그 하숙집과의 인연을 끊기가 아쉬웠다. 떠나는 날 방을 둘러보다가 창문 쪽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정겨운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의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방문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고 그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였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그 후로도 그 하숙집을 떠올릴 때면 가끔 싸늘한 공기가 나를 감싸곤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의 속삭임이었다. 괜찮아. 우린 여기 있어. 그렇게 나의 대학 시절의 공포 경험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깊은 인상의 추억으로 남아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배어들지만 그 안에는 어쩌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따뜻한 인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